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사법논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의 변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오늘도 TV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자켓 색깔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에서 온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도 그러니까 다뤄야 될 주제가 많아갖고 바로 그냥 단도직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두 분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있잖아요. 지금 취업 제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경영 활동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왜 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 제한이니까 취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그래서 무보수에다가 비상근이니까 이건 취업으로 이렇게 이 논리가 이렇다면서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저거를 옹호하는 논리는 오너로서,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나 어떤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아니고 부회장이라는 직위도 실제 법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다. 무보수 명예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총수로서 회사의 큰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임원으로서 취업한 건 아니다라는 논리인데 글쎄요,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납득이 될지 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납득이 되긴 뭐가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요. 납득이 납득이 하나도 안 되겠습니까, 되지. 사실은 이제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에서 5년간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횡령했던 횡령했던 사람을 애들이 아니 표현 조심하세요. 아니 이 사람 말고요. 네. 일반적인 부분요. 네. 자기 회사에 돈을 빼먹거나 자기 회사에 재산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을 취업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어쩌면 안 되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법에 해놓은 거거든요. 예외적으로 뭔가 필요하다면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재벌의 총수가 이런 짓을 할지는 아마 예상을 좀 못했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서 저는 한번 좀 그러니까 그냥 가석방 했을 거면 그냥 취업제한까지 풀어주든지. 그 요거도 먹을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 나왔잖아요. 가석방 하는 날. 네. 국익을 위한 결정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조용히 쉬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익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반도체랑 백신을 아예 콕 집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 어차피 욕 먹는 거 화끈하게 그냥 취업제한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가석방을 해주지 말든지. 근데 저는 이거 법적으로 앞으로 이거 되게 좀 저는 잘 정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실제 저도 통계의 정확한 수치는 까먹었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총수거나 오너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비등기 이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비슷한 횡령이든 배임이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이거랑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지적이죠. 예, 아니 나는 취업은 한 건 아니다. 그냥 총수로서 회사의 큰 방향만 얘기했을 뿐이다. 근데 이게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 경계가 없고 우리 상법에 보면 뭐 상법이든 공정거래법이든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는 그 사실상의 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것 같이 미등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임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들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이 뭐 사회이사가 될 수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저런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와가지고 사실상 임원 역할을 하는 것도 막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이 논란은 제 생각에는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건 좀 논점에 맞진 않지만 결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게 주식회사의 원칙이거든요. 그럼요. 그걸 다 두고 뒀던 규정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배할 거라고는 우리 상법은 사실은 그것까지 예상하고 만든 뭐 그런 법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상법 규정 자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소유도 하고 경영도 하고 하다 보니까 뒤에 소정하면 그만인 거거든 사실은. 실제로 주인은 이재용 부회장이니까요. 아니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조금 전에 정부 얘기했지만 삼성 얘기 잠깐 합시다. 지금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뭐 준법 체크리스트 외부 용역 맡겼다면서요. 그거 뭐 돈 엄청 많이 주고 맡겼을걸요? 그 법무법인 지평에 맡기지 않았나? 그렇죠. 예. 아니 무슨 대학 연구소래요. 대학 연구소. 대학 연구소에 맡겼다는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준법을 그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꼼수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렇죠. 아니 이거 버젓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준법 체크리스트 만든다. 이게 코미디입니까 뭡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삼성 그 업무 하는 분을 좀 어떻게 해서 저도 아는데 열심히 한대요. 실무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실무 레벨에서는 뭐 이런 것도 챙기고 저런 것도 챙기고 뭐 노동조합도 예전에는 삼성 뭐 무노조 경영했는데 노조랑도 뭘 좀 더 이렇게 협의를 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빛이 바래죠. 그리고 방금 박준 변호사님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지분 51%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소유와 경영 분리 안 돼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스타트업들은 뭐 지분 많이 갖고 있으면 파운더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회사 경영도 하죠. 근데 삼성의 문제는 실제 오너 일가 우리 재벌 전부 다 보면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 비율은 얼마 안 돼요. 보통 그렇죠. 10%를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순환 출자나 자기 우호 지분들 확보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51% 이상을 갖고 있는 양 행세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내가 오너로서 이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네, 좀 애매한 얘기예요. 뭐 어쨌든 간에 꼼수 웃기죠, 사실은. 이거 앞에서는 뭐 준법을 하겠다라고 그거 필요해서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 놓았다가 뒤에 가서는 법을 그냥 아예 종이짝 뭐 무시하듯이 해버리고 아니 뭐 이런 게 사실 웃기긴 웃깁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니 준법 감시위원들한테 월급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검화비는 주겠죠. 돈 많이 줄 거예요. 돈 많이 주죠. 네, 회의비 이런 거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러니까 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제 그 정기 회의 열렸다면서 8월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준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라는 어떤 권고를 했다면서요. 네. 그런 권고는 저도 하겠다. 아니 법 지키세요라고 권고했다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뭐 하면. 하나만한 얘기죠. 예.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물론 그룹의 총수 내지는 뭐 나름대로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자기 집으로 임원들을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큰 방향을 하든 뭐 뒤에서 조종을 하는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큰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 뭐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니 마느니 뭐 평택에 뭘 더 하느니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자기 집으로 임원들을 그럼 불러가지고 이렇게 크게 갑시다라고 해야지. 나오자마자 바로 삼성전자 사옥으로 가가지고 하는 거는 저도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금 우리 천하람 교수 오랜만에 막 공감이 다 되는데요. 뒤에 또 공감 안 되는 얘기 그냥 많이 나올 자기 거니까. 집에나 식당에서 부르면 오겠죠.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또 회사 이거- 가는 건 안 또 되는 이거 거죠. 발동되네. 쓸데없는 것도 그러니까 그 선친 그러니까 이건희 전 회장이 했던 집무실 이름이 승지원이었던 거예요? 뭐 그러시던 네, 것 그렇게 같아요.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처분됐나 어떻게 됐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재용 부회장 그거 쓰고 있는 거 아니죠? 그게 있지는 않겠죠. 뭐 예. 궁금해서 알았어요. 저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꽂히나 몰라.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참 이상한 게 그냥 버젓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도 참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고 논리가 안 맞는데도 그냥 관철이 되네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고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갑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전망 좀 해주시죠. 아마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취소 결정을 할 예, 거다. 왜냐하면 음. 항소심에서 결정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법률심에서는 사실적 부분을 뭐 이렇게 하긴 이른바 이제 어렵고 일곱 개 스펙 전체에 그렇죠. 대해서. 이미 의전원에서도 일단 2심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다만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긴 해요. 지금 특히 조민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공소장에 보면 공범으로 돼 있거든요. 본인도 알면서 했는 것처럼 네. 그 부분에 아직 기소가 아직 안 되고 공범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기소는 안 돼 있는 거. 그 사실상 뭐 엄마 아빠가 주도하긴 했지만 조민 씨도 관련성이 있다면 조민 씨 기소 여부까지 따져보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좀 예외가 아닌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뭐 거의 취소 결정이 날 입학 가능성이 취소 없다. 결정이 날 것이다. 천하람 변호사도 똑같은 전망이십니까? 오늘 너무 우리 동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으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뭐
그렇죠. 입학 취소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입학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지만 네. 본인이 고의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허위의 서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만 되면 그게 입학 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꼭 기소가 되어야만 할 수 그렇죠.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거 때문에 아마 조금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한 예외 정도고 실제로는 부정한 자료를 이용했거나 허위 자료를 이용했으면 입학 취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심 아무튼 근데 재판상으로 그렇게 나온 거고요. 법논리상으로는 2심에서도 그 7개 스펙 모두를 그렇죠. 허위다. 허위라고 좀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의 어떤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게 쓰였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부정한 자료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해서 입학 취소 결정을 할 거다라는 건데 예. 그러면 의사면허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연히 의사면허 취소가 의사 되는 거죠. 면허도 이제 취소가 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네. 제가 다른 부분을 봤더니 그게 꼭 취소가 되는 건지 애매하다라는 그 판단을 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의사 면허에 응시할 때는 졸업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이냐. 그리고 이제 의사 활동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징계를 받거나 잘못을 하거나 이런 게 이제 그 의사 면허 취소 사유들이 되는데 네. 학위가 없어졌다라는 게 바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아주 일부의 견해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론은 있긴 합니다. 이걸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라고 비슷하게 네? 뭐 사실상 공무원이로? 그건 또 뭐예요? 좀 오래된 이론이긴 한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런. 공무원이 자격이 없으면서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뭐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전과를 속이고 공무원이 뭐 이제 됐던 경우. 신원 검증 그렇죠. 과정에서 뭐 못 골라져 가지고 그렇죠. 된다든지. 근데 사실은 공무원으로 20-30년 한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 봐야 되느냐, 원천적으로 무연히 공무원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오랫동안 공무원 활동했으면 사실상 공무원이지 않느냐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판례들도 있고요. 그렇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의사 면허가 상실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법리는 모르겠고 상식선에서 본다면 이제 의사 면허는 국가고시를 통과를 해야 면허가 발급이 되죠. 네. 그러면 그 의사 국가고시 지원 자격에 의학전문대학원이 필수로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그렇죠.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 그렇죠. 있죠. 들어가 네. 있죠. 통상은. 그럼 만약에 필수로 들어가 있다면 만약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가 된다면 그 학력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것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뭐 꼭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통과했고 어느 정도 요건을 갖췄으니까 본인이 이제 만약 취소가 된다 그러면 다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민 씨가. 그러면 조민 씨가 이제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무효 소송을 취소나 낸다든지? 무효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던 이론들이 같은 거죠. 예. 이게 하자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예. 그 하자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학위 같은 게 뺏겨가지고 결국 시험 다 됐던 것도 무효화되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다툼의 여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조금 전에 이제 두 분이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 나왔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 허위 스펙 네. 이 과정에서 조민 씨도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아직 기소는 안 돼 있다.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공장에는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 겁니까?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요 부분 또 우리 각을 좀 세우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정말 그 여권 눈치 보기 조국 가족 봐주기가 아닌가라고 검찰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아니 보통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공범을 기소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뭐 사립 초등학교 입시다 그러면 안 할 수 있죠. 사립 중학교 입시라도 안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외고 입시라도 그래 뭐 아직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공범이 그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그런 어렸기 뜻으로?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다 대학원 레벨이지 않습니까? 뭐 고대 같은 경우는 대학이지만 아무튼 뭐 대학원 레벨 같으면 이 친구들도 다 형사상 처벌 능력이 있어요. 자기 결정 능력이 그렇죠. 있다. 자기 결정 능력이 있고 형사 미성년자도 아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위고 누가 봐도 자기가 허위 스펙 하는데 가담을 했고 또 이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 책임하에. 그럼 이거를 공범으로 기소를 안 한다는 거는 매우 이상한 일이고 2심까지 결정이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안 한다? 저는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기소 자체가 뭐
생각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상 많이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일단은 1심, 2심에서는 사실적으로 사실심의를 판단을 하긴 했지만 뭐 수사하는 검사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기소의 독점권 뭐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기소의 주체고 기소의 독점은 검찰이 하는 거예요. 기소유예도 할 수도 있고 불기소도 할 수도 있고 그 공소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자식들까지 이걸 범죄로 의율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 않았을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공범이라는 표현을 쓴가 그럼 뺄 수 있었잖아요. 공소장을 기소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검사가 한 거니까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는 공범으로 적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 그렇죠. 바뀌면 그 검사가 봤을 때는 이것까지 기소하는 게 좀 온당하냐라고 좀 판단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박준 변호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실무 검사, 그러니까 제가 공소장을 쓰는 실무 검사면 공소장에는 공범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제출하는 주체가 이 각각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실무 검사는 공범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데 저는 특히 약간의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저는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또 뭐 자녀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또 여론에 있어서도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금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아니 그렇다고 아무튼 해서 네. 저는 그러니까 법을 모르니까 순전히 다른 거 다 가는 법리만 갖고 여쭤보겠는데 네. 공범이라고 판단했는데도 기소를 안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내지 어떤 부부가 어떤 그 같이 맞아요. 공범 관계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떤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서 자녀를 키워야 된다든지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이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만 사법 처리하고 예. 한 사람은 빼거나 네. 이랬던 경우가 있잖아요. 상당히 많죠. 같이 공범이면 빼거나 아니면 둘 다 구속 사안이면 한 명은 불구속하고 한 명은 구속하는 경우 그러면 사법적으로. 그 어떤 과거의 경우에 준해서 이번 조민 씨 기소 안 한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저는 있는 그래서 지금 말했던 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검사가 판단하는 부분이긴 한데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뭐 이것도 계속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주 무리하게 저는 수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범죄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 사람 특히 지금 아버지 어머니는 처벌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자녀들한테 그 처벌까지 묻는 거는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그러면 여기서 그럼 세 번째 논점이 나오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할 때 그러니까 이 그 부부가 이렇게 했지만 네. 이런저런 뭐 자녀를 키우고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딜레마가 검찰 있어요. 발표가 있어야 되는 딜레마가 거예요. 있어요. 결정을 해줘야 이게 돼요. 딜레마가 있는 게 이번 재판에도 계속 그게 문제가 됐는데 반성 안 했다가 4년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 사법 체계에서 반성, 인정, 안 반성, 안 인정 뭐 이렇게 지금 딱 이분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 거기서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할 수 있는데 인정을 해야지만 잘못된 거 연결을 시키는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습니다. 그럼 조민 씨가 가서 인정하고 잘못됐다고 해야지. 그래서 기소유예가 가능하거든요. 조민 씨가 인정을 하면 예.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는 이제 모든 범죄는 다 그러니까 소명이 됐으니까 네. 다만 그러면 현실적인 사정을 그렇죠. 감안해서 사법 처리를 해서 빼주겠다 이렇게 되겠는데 조민 씨가 아닌데요. 아닌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적 판단을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져 그래서 있다. 저는 계속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이 사실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범죄는 저질렀지만 법적인 잣대에 비해서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법원에 어필을 하면 이거 반성 안 하네. 이거 또 반성 안 하네.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인정을 하는데요. 이거만 조금 봐주세요. 그러면 인정하는 사람이 뭐하러 이런 걸 주장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 저번에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 박병희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유무죄 다투는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십니까? 양형 깎는 전문이다라고 아니 했던 얘기예요. 저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실형 세게 나오냐 무죄 나오냐 이거보다는 약간 적게라도 나오는 게 저희 변호사들은 그게 그게 제일 올바르거든요.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가장 중요하기 거죠. 때문에 그 법원이 계속 그렇게 보는 이상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이 정도의 정치적 사건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좀 조국 장관이 죄송합니다. 우리 딸은 봐주십시오. 정경심 교수 봐주십시오.
조민 씨가 네 인정할게 봐주십시오. 어떻게 그 얘기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국민을 보더라도 본인들을 위해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사건에서도 우리가 뭐 정경심 교수님의 4년이 너무 과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혐의도 물론 많고 근데 핵심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오히려 뭐 증거 인멸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양형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조민 씨나 그 아들분이 반성한다 그러면 기소유예 옵션이 생겨요. 검사 입장에서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은 하고 가야 되거든요. 검찰에 사건이 들어온 이상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그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몇 년째 끌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자백을 안 하는 이상 기소유예 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저도 동의하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정경심 교수가 4년이 나올 정도의 꽤 중한 형인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를 반성한다고 해서 바로 자녀들을 기소유예 해주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검사 입장에서 적당히 분위기 보다가 뭐 대선이 끝난 쯤이든 제 생각에는 기소를 결국은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인 분위기가 좀 지나갔을 때 묵히다가 기소할 거예요 아마도. 그 시간차 기소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이상한 거죠. 진짜 정치적인 눈치 엄청 많이 보는 거죠. 그거야말로 정치 기소.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정치적 수사였다는 거예요. 저는. 아 무슨 처음부터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 지금 여권 눈치를 보는 거죠 사실. 요거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더 이제 그 두 분이 대립점을 세울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똑같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 그러니까 처벌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논리로 조금만 확장을 하면 애당초 검찰의 타깃은 조국 장관이었지 부인은 아니었잖아요. 그잖아요. 네. 애당초. 그러면 근데 지금 두 사람을 모두 기소했잖아요. 그럼 그건 과한 겁니까 아닙니까? 근데 사실 시작은 조국이었는데 조국 장관은 한참 뒤에 이제 입건이 되고 기소가 됐고 타겟은 배우자가 1번 타겟이 됐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사 들어갈 그 때. 수사 들어갈 때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정경심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조국 장관님도 본인은 뭐 별로 그 집안에 관여 안 하는 아빠였다. 네. 뭐 아이들 입시에 좀 무관심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자 쪽으로 그게 그렇죠. 포커스가 갔었죠. 사모펀드도 정경심 교수가 먼저 시작했고 조국 전 장관이 뭐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수사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그 정경심 교수의 2심에서도 이제 징역 4년이 나오니까 이런 그러니까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 쌍둥이 여고생, 네. 쌍둥이 여고생은 3년이 나왔죠. 맞아요. 근데 시험지를 몰래 빼내 가지고 했다. 그러면 행위의 정도를 볼 때 이것도 3년인데 어떻게 정경심 교수가 4년이냐? 뭐 이런 어떤 양형 문제가 또 제기가 됐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거 뭐 예를 들어 정유라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숙명여고 쌍둥이 얘기도 하면서 같은 부정이고 비리니까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행위 태양이 완전 달라요. 같은 업무 방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시험지 빼가지고 딸들 줘가지고 시험 치게 한 거하고 뭐 지금 공소장 또 법원 판결대로라면 가장하거나 허위 작성된 문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행위태양이 완전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업무 방해를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결과를 놓고 보면 직접적이고 간접적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좀 기계적인 어떤 그렇게 그 부분이긴 지금 하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나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같은 거니까 뭐 징역 3년 4년 뭐 나올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시험지 빼돌려 가지고 딸들 줄 생각을 하는 그런 행위 태양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어떤 법적 질서에 대해서 완전 아주 대놓고 위반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시험지 빼는 게 더 중하다. 고의성이 엄청 크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박 변호사님이랑 180도 생각이 다른데요. 음. 지금 정경심 교수가 훨씬 중하죠. 아니 이게 뭐냐면 숙명여고 쌍둥이 딸은 피해자가 특정이 안 돼요. 그냥 자기들 성적 올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성적 올린 건데 부산대 입시도 그렇고 뭐 고대인가요? 입시도 그렇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원래 못 들어갈 사람들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실제로 있는데. 잠깐만. 자, 이것도 네. 한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왜요? 왜 그러냐면 제- 시험지를 몰래 빼내서 그 쌍둥이가 1등을 하는 바람에 다른 똑같죠. 1등 할 그 수 있는 말은 학생이 똑같아요. 2등, 3등으로 밀렸다면 그 사람은 피해자죠. 뭐 그것도 피해자는 피해자죠. 말장난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피해가 분산돼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대학을 어디 갈 사람이 못 갔다 이게 특정이 잘 안 되는 건데 일단 그거 다 차치하고 네. 봅시다. 이 비유가 잘 안 맞다고 하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한 거는 한 개고 정경심 교수는 혐의가 무슨 열 몇 개잖아요. 그럼 검찰이 게다가 갖다 묻혔으니 그렇죠. 아니 뭘 갖다 붙여요. 실제 유죄가 나오는데 아니 그거는 무죄가 또 나왔으면 그건 갖다 아니지. 붙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재판부가 거죠. 인정한 거를 갖고 알겠습니다. 지금 아유, 그럼요.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인정하죠. 안 했으면 안 하죠. 아니, 그렇게 해서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뭐 무죄가 나왔으면 함부로 갖다 붙인 건데 예,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괜히 얘기는. 꺼냈냐. 또 갑자기 아니, 뜨거워지네. 아무튼 그래서 아니 게다가 증권거래법상 그 미공개 정보 이용행 이런 것도 원래 형이 낮지 않아요. 이게 게다가 증거 인멸까지 하고 입시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단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이거 양형이 진짜 저는 4년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조국 교수님, 정경심 교수 얘기를 막 계속 할 건 아니기 시작했는데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요거까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끝. 싶은 게 저 그렇다 칩시다. 그 표창장하고 그 뭐야 어디가 봉사 자료 예. 그게 뭐 결정적으로 당락이 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아니 근데 총장 뭐 솔직히 하고 말씀드리면 표창장 이런 거 많으면 당연히 그게 도움이 동양대학 되죠. 표창장이요? 아니 뭐 동양대학 표창장이라도 그 총장 아, 여기서 표창장 발음 조심하셔야 돼. 그 네. 발음 조심하셔야 돼. 동양대학교 총장. 그 발음이 아니 아니라. 저는 그거 자체가 검찰이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조국 교수 잡아야 되는데 잡아서 검찰 개혁도 막고 우리 조직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시작했던 거고 사실은 공감을 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말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뭐 그 알겠습니다. 지금 다르지만 그래 따지면 그때도 누가 떨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아니 이 숙명여고 사람이 붙으면 쌍둥이가 한 명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자격 없는 숙명여고가 사람이 성적이 붙으면. 올라가면 게다가 그 뒤에 700명, 800명 아니 허위 서류를 넣은 똑같지 사람은 않나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스톱.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해서 그럼 하나만 확인. 법리상 혐의가 여러 가지였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A 혐의에 대해서 1년, B 혐의에 대해서 2년, C 혐의에 대해서 1년 해서 도합 4년 이렇게 형량이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이 그 세 개의 혐의 중에서 가장 중한 혐의에 대해서 내린 그거를 가지고 형량을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근데 법원에서 판단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할 때 사실은 뭐 제가 검사였다면요. 이게 저는 입시 비리 참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줄여서 기소를 해요. 이걸 7개를 다 해가지고 이거는 업무 방해고, 이건 허위고, 이건 위조고. 하나만 걸려라 해갖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뭐 그렇게 안 하는 하죠. 짓이에요, 이게. 아니 뭐 죄 있으면은 검사 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기소를 하지. 다른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법원은 해도. 그게 오면 판단하지 않을 아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량이 지금 그러니까 적정하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거예요. 질문에 답을 하면 음. 검찰이 그렇게 만든 이상 법원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 양형이 예. 아 양형이 정해지는 근데 실제로 게 한 번만 실제로 이 사건의 포인트는 제가 그걸 다 우리가 다 언론에서도 방기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시작 자체는 권력형 비리라면서요.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에 그게 포인트를 맞췄을 땐 그 부분은 많은 수가 무죄가 됐거든요. 거기에 초점이 돼야 되는데 범죄를 15개를 만들어가지고 공소 제기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판단하는 과정에서 4년까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아 일단 그 테크니컬한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거는 우리나라는 합산형 시스템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A, B, C, D 범죄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한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 혐의가 여러 개일 때. 아무튼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국이랑은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줄 게 많네. 윤석열 예비 후보의 장모 최모 씨 보석 신청했다고 하던데 받아들여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안 됩니다. 아니 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아니요, 아니 해도 돼요. 아니 무슨 뭐 판사님이십니까 지금? 해도 되는데 뭐 직후에 1심 직후에 이제 했던 걸로 알려졌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원래 형사법상에 75세 이상은 잘 구속을 하지 않아요. 옛날 법이긴 해요. 75세는 이제 연세가 많다고. 연로해서. 근데 요새는 뭐 75세 저희 어머니도 이제 75세 넘으셨는데 뭐 청춘이십니다. 뭐 그건 둘째고요. 75세이기도 하고 이 노인이 구속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말이 되느냐고 하는데 다른 재판이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문서 위조 아, 다른 340 재판이 또 있다. 그거 나가서 또 위조하거나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석 청구는 다 가능하죠. 뭐 청구에 다 할 수 있죠. 근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가능성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보석 제도가 몇 가지 예외가 없으면은 가능하면 받아주는 쪽으로 요새 제도 자체는 바뀌어 있어요. 예. 근데 실무에서는 뭐 제 클라이언트들도 잘 못 빠져나오긴 하던데. 네, 아무튼 근데 일단 저도 글쎄요 이게 법원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요 보석 신청 들어온 것도 일단 조금 뭉개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판단을 조금 뭉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항소심 재판은 원래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저도 보석 신청 해보면 판결하면서 그냥 보석 신청 결정까지 같이 해버리고 그냥 집행유예 줄 거면 줘버리고 끝내버리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죄 줄 거면 보석도 그때 기각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좀 뭉갤 수도 있겠다. 그럼 천하람 변호사의 전망은 이 항소심도 그렇게 오래 끌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오래 원래 항소심 자체는 할 그렇게 게 오래 안 없어요. 걸려요. 네. 2번 재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그 판결할 때 그냥 그 묶어서 한꺼번에 퉁. 아니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음 기일에 기일을 잡았을 때 선고를 해줍니다. 맞아 그런 경우가 되게 기각 일반적이에요. 아니, 너무 이렇게 마음을 아니, 담아서 재판 하시는 거 딴 아닙니까? 거 재판 지금. 담는 게 아니고 저 이 사람 알지도 못하고 신봉하기 1도 없고요.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다른 재판이 있어요. 그 재판도 근데 그 얘기하니까 중형이 중형이라서 가능한데요. 그 MB 경우 있잖아. 보석은 허가하는데 집 밖에 나가지 마. 다른 사람도 뭐 이런 만나지 조건 마. 그- 수 그거는 있죠.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그건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1심 재판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고 그 구속 기간을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맞아, 풀어준 겁니다. 맞다. 예, 맞아요. 요거는 그게 아니고 구속 기간 지금 맞다. 2달인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있어요, 저희도 지금. 근데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됐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나가서 뭐 증거를 움직이거나 이럴 수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은 또 이분의 뭐랄까 건강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건강한 것 같은데요. 모르죠 뭐 건강 플러스 증거의 확보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결론은 박지훈 변호사가 장모 최모 씨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건강하셔야죠. 이렇게 오래 있으려면. 정리를 하도록 오래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셔야죠. 이번에는 최모 씨의 사위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한 이야기. 공수처에서 감찰 자료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네. 한명수 그 모해이준 교사 사건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좀 공수처 수사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계속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사건을 픽을 한다 하잖아요. 픽을 할 수 있어요. 공수처는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픽할 때부터 자료 검토가 끝난 후에 픽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 자료 검토는 이제 일반적인 자료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거는 이제는 이 사건하고 직접 관련된 물증 같은 자료들을 이제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주 그럼- 탄력을 받았다. 그럼 압색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냥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본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들은 이 상당히 물증에 가까운 자료들을 근데 확보했다. 물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판단해야죠 근데 뭐 수사기관에서. 징계 관련 자료들 이런 거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얘기 많이 나왔던 거고 특히 법원에 가서도 다 깨지고 이랬던 거라 가지고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공수처를. 그래요. 예. 저는 공수처가 뭐 1, 2, 3 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뭔가 좀 이제 해야 되지 아, 근데 않겠어요? 공수처도 제 생각에 근데 마음이 엄청 급할 오늘 것 제가 같아요. 보니까 네. 박준 변호사의 어떤 그 토크의 기조는 진단이기보다는 기원에 바람- 기원에 바람입니까? 아니요. 아니, 거의 근데 뭐 응원인데 이게 응원. 사실은 우리가 네. 아니, 공수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실은 그래. 전혀 알 수가 어디로 없고 튈지를 모르겠어. 저희가 검찰이나 이런 거 역사가 있으니까 예상을 저도 검사를 군 검사를 좀 했었고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공수처는 첫 기관이기도 하고 음. 거기에 있는 분들 몇 분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연락하기도 뭐하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물어봐서 대답하면 피의사실 대답 안 합니다. 저희 공통으로 친한 사람들도 몇 있는데 몇 있어요. 거기. 천하람 변호사랑. 전직 대한 변호사협회 변호사. 이사님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갈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냥 제 솔직히 바람입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바람이에요. 잘 됐으면 아니, 좋겠고. 사실은 이거 제가 안 그래도 공수처 검사님들이랑 좀 이렇게 밥 먹는 약속을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또 사법 논담에서 또 뭐 좀 풀고 해야 되니까 그거 좋은데?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 선에서 좀 선에서? 분위기도 좀 물어보고 하려고 그렇죠. 그랬는데 저녁을 잡아놨었는데 요새 2인 이상 집합 금지라 그래가지고 점심으로 갔어야지. 점심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궁금은 해요. 궁금한데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왜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게 이제 그 가져갔다는 감찰 자료가 한명숙 모해이준 교사 사건 관련 감찰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감찰 결과 발표했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 내용 보면 별로 나온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물증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저는 그냥 가져갔다면 정말 어설픈 거고요. 뭐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수사기관이라면 그냥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성과 안 낼 것 같으면 징계 자료는 사실 압수수색 아니고 그냥 달라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개인정보니까 그냥 못 주겠구나. 거부했죠. 검찰이 그렇죠, 맞아요. 거부했죠. 검찰이 뭐 근데 거부했죠. 제가 예. 뭔가 있기 때문에 가져갔다고 그냥 제가 지금 계속 바람이 예측일 수밖에 없는 게 공수처라는 기관은 처음 만들어진 기관이고 옛날 검찰이나 옛날 경찰이 어떤 수사기관이라면 필요하지 않는 자료라면 압수수색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 이렇게 예. 했다. 그 박지원 변호사의 개인적 바람으로 공수처에 바람을 넣고 있다. 아니 근데 공수처 열심히 해야죠. 진짜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실제로 누가 됐든. 그래요. 이건 예. 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우리 국민적 바람이 기대가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있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윤석열 캠프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합류를 해가지고 이게 뉴스를 탔는데 네.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팀 소속이었다가 퇴직을 하고 바로 그러니까 좀 있다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다.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게 논란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원전 사건을 뭐 수사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달리 보거든요.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합류한 거 별로 문제 없다. 예, 뭐 검사가 네. 나오면 변호사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래서 최지영 그 뭐 전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탈원전 더 나가서 월성 네. 원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 성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이제 그 사직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류를 해서 수사 때 얻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선 캠페인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이건 좀 약간의 그럼 오용에 있는 거 아니냐 절대 이런. 하면 안 되죠. 수사 그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검사들은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들이 사건 기록이 자기한테 있을 때는 사건 기록이 자기한테 있는 건데 그 기록이 자기 손에서 넘어가고 나면 또 금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사후적으로 영향을 미칠 방법은 없다. 한 가지가 있고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포인트. 네. 우리가 이제 그 검사 판사 하다가 바로 이제 그 옷 벗고 어떤 정관으로서 활동을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바로 어제까지 검사 이러다가 갑자기 했는데 그게 뭐 변호사 개업하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정책 색깔이 뚜렷한 특정 후보의 캠프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 논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수사했던 사람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래서 그렇죠. 같은 진영이구나 이런 식으로 수사했구나.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하겠죠. 네. 안 해야죠. 음. 저희도 법조인이지만 되게 저도 안 이거 하는 게 맞아요. 변호사들도 자기 이제 검사하다가 그러면 그 일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건을. 그 펄리널리스트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자 사회에서도 네. 기자를 하다가 바로 가는 맞아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안 지켜질 것 같긴 한데 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문제죠. 최소한 어떤 유예 기간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이제 얘기가 그거 지금 있었던 거 법적인 마찬가지. 제한은 없거든요. 없죠. 그런 거 뭐 발의한다고 하고 하는데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상으로는 변호사 어떤 직업적 제한밖에 없어요. 검사 판사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유예 기간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네. 사실 기자직은 공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직에 있었던 검사가 그런다는 건 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판사 출신, 특히 판사 출신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직행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 김형현 그분도 뭐 법무비서관이었나요? 일로 바로 갔다가 또 법제처장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비판했었어요, 실제로. 예. 아니 판사들을 바로 청와대로 갖다 쓰면 판사들이 이거 정권 눈치 안 보겠냐. 나중에 출세를 생각해서라도 친 권력형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런 거 비판했었었고 이거는 물론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어떻게 될지 아직 현재의 권력은 아니니까 뭐 예.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근데 법적으로 막는 거는 없다.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법적인 문제는 도덕적 문제다. 네, 도덕적인 문제다. 두 번째로는 정무적으로도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이제 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 자 책임져야 돼요. 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정보 세워나가면 안 돼. 이제 그 자체가 또 어떤 그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하나의 또 이제 그 요소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죠. 만약에 뭔가 여기서 수사 기밀이 빠져나온다 이러면 굉장히 악재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최재형 얘기도 좀 해줘요. 우리. 제가 저도 제가 그냥 끝내면 안 된다고. 그거 질문 드리려고 최재형 했는데 후보 얘기를 해야 된다. 예비 후보. 지금 아까 그
최재형 그 후보의 그러니까 이 중간 사퇴설이 돌고 있는데 아유, 전혀. 전혀 아니에요. 완전 마타도고요. 그거. 그리고 아니 보도까지 나왔던데. 보도- 그게 무슨 찌라시가 이제 돌았죠. 뭐 7억밖에 후원금이 안 모였다. 얼마 뭐 설마 모였어요? 뭐 지금까지 12억인가? 많이 모았네. 근데 사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너무 많이 빨리 훅 모아서 그렇지 여권의 여러 후보들이 아마 지금 그 정도 된 사람 몇 없을 거예요. 많이 모였는데 저도 그 찌라시 받아보고 첫날 7억밖에 안 모여서 뭐 분위기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써있길래 첫날 7억 모은 사람 이재명 지사도 첫날 7억 모았나? 그래서 제가 보고 아니 이거 이 찌라시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잖아. 막 그랬었어요.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근데 왜 그 보도까지 나왔대? 기사까지 나왔던데. 그 솔직히 찌라시 보고 단독 쓰시는 기자분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 나도 하루에 한 개씩 단독 쓰겠다. 아무튼 갑자기 뭐 그러면 예, 캠프 언론을 분위기 탓하게 캠프 되는데. 분위기 좋아요. 좋다는 거면? 제가 또 분위기 메이커니까 아. 예,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뭐 그래요. 저는 그냥 봤을 때는 좀 뭐가 저 얘기를 아니 또 캠프 사람이 와 있으니까 제가 희망 얘기하시지 마시고 희망은 없어요. 그냥 좀 잘해 보든지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아니 뭐 답답해서 그렇죠. 원희룡 지사님도 보니까 요즘 좀 너무 확 가시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저희가 희망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뭘 확가긴 뭘 확가. 아니 너무 요새 원희룡 그 팩트를 확 갔다. 확 가더라고요. 너무. 갔다? 예, 너무 막 달려가시더라고요. 이재명 첫날 9억 모았고요. 이낙연 후보는 첫날 8억 모았죠. 저희가 또 비슷비슷하네요. 두 유력 주자들과 비슷비슷한 거니까. 근데 뭐. 지지율이 약하더라 많이. 아니 뭐 힘좀 1위 1위 안 내세요. 하고 열심히 해야죠. 힘 좀 내시라고. 그리고 좀 중도 확장적으로 가야 돼요. 저희가 너무 오른쪽으로 간 건 맞아. 저도 캠프에서 얘기 애국가 많이 이런 해요. 거 홍보하지 마시고 애국가는 죄가 없죠. 정책 홍보 좀 하고. 네. 사법 논담이니까. 그러니까 중도 사퇴 안 한대잖아요. 안 합니다. 그렇게 저도 할 줄 알았더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열띤 토크였습니다. 박준 변호사의 이제 기원제가 거의 인디언 기우제 느낌이에요 지금. 박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천하람 변호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